안녕하세요. 숨겨진 의학 정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바로의 바른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면역의 의미 2편인데요. 지난 시간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나와 남, 즉 자기와 비자기를 분류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면역학의 자기 비자기 이론은 질병을 타자인 병원성 미생물과 나인 숙주와의 싸움으로 묘사하는 전쟁 모델로 이어졌는데요. 전쟁 모델은 숙주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요새로 미생물을 성을 침략하는 적으로 표현하여 면역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했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모델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온 면역의 자기 비자기 이론이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비자기의 허용. 우리 면역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와 신생아 시기에 학습한 물질을 자기로 인식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비자기로 간주하여 자기에겐 관용을 베풀고 비자기는 공격한다는 자기 비자기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하루 3번의 식사는 사실 능동적으로 비자기를 받아들이는 목숨을 건 면역학적 도전입니다. 쌀, 채소, 고기, 생선 등 천연 식재료는 물론이고 조리에 사용하는 각종 향신료와 양념, 그리고 마트 선반에 놓인 다양한 가공식품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볼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자기로 면역계의 공격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면역계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인 장 관련 림프 조직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화관으로 들어오는 이 막대한 양의 비자기에 대해 관용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경구 관용이라고 부르는 이 면역학적 침묵은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미생물에게도 적용됩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 효모 등의 미생물은 면역학의 자기 비자기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비자기인데요. 우리는 매일 음식과 함께 수백만에서 수조 마리의 미생물을 섭취하지만 면역계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죠. 이런 현상은 김치나 된장 등 발효식품을 통해 매일 1000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을 섭취하는 한국인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미생물이 전혀 살지 않을 것 같은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주식으로 삼는 이들도 하루 수백만 마리의 미생물을 삼킨다고 하니까요. 미생물에 대한 면역 관용은 호흡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학자들은 폐 속의 하부호흡기는 미생물이 얼씬도 못하는 무균 상태일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미생물학과 유전체학의 발전으로 건강한 폐 속에도 다양한 미생물 군집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폐 속 미생물은 숨을 쉴 때 공기를 타고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들어가는 미생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입안에 고여있던 침이 본래의 경로인 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폐로 넘어가면서 풍부한 구강 내 미생물을 함께 끌고 들어가 군집을 이루게 되죠. 인체 외부를 덮고 있는 피부 역시 다양한 미생물 군집이 역동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피지선이 발달하여 유분이 많은 곳에는 기름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살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접히고 땀이 많은 부위에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살며 팔뚝, 손등, 종아리 등 평평하고 건조한 부위에는 마른 환경에 특화된 미생물이 살죠. 이외에도 요도와 방광 등의 비뇨기와 질과 자궁경부 등 여성생식기, 각막 및 결막 등 안구와 모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까지 과거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서 모두 미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학계에서 완전한 무균 상태로 추정하는 내부 장기는 거의 없을 정도이죠. 다양한 신체 기관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의 발견은 미생물을 질병의 원인이자 침략자로 보는 파스텔의 세균설과 버넷의 자기 비자기 이론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만약 미생물이 인체를 침략한 적이라면 소화기, 호흡기, 피부, 비뇨기 등 우리 신체기관은 한시도 쉬지 않고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임신과 장기 이식의 성공도 자기 비자기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역 관용의 사례입니다. 임신 중인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는 유전자의 절반이 아버지에게서 온 명백한 비자기인데요. 그런데도 모체의 면역계는 10개월 동안이나 태아를 몰아내지 않고 피를 나누고 영양을 공급하며 열심히 키워내죠.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타인의 장기를 받아들이는 이식 수술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가족이라도 분명 내가 아닌 남인데 면역계는 유전적 표현형이 같은 조직에 대해 면역 관용을 유지하고 이식을 허용하죠. 음식과 미생물, 임신과 장기 이식 등 면역계가 비자기에게 관용을 베푸는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면역의 자기 비자기 이론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면역계가 자기와 비자기를 엄격히 구별하여 자기는 허용하고 비자기는 제거한다는 고전적 패러다임을 고집하기엔 무시해야 할 예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 적으로만 여겼던 각종 미생물이 인간과 서로 의지하는 공생관계를 맺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 이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면역학자들은 자기와 비자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이는 자기와 비자기의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한번 정의되면 고정되는 속성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상태라는 뜻이었죠. 또 어떤 이는 면역계가 반응하는 것이 비자기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자기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면역 관용도 상황에 따라 작용이 결정되는 변화무쌍한 개념으로 변모했죠. 자기의 제거. 자기와 비자기를 나누는 이분법적 법칙이 한계를 보이면서 외부의 적과 싸워 나를 지킨다고 여겨왔던 면역세포들의 역할에도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면역계가 몸으로 들어오는 비자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평소 면역세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군기 빠진 군대처럼 한가하게 놀면서 외부 물질의 출입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의 설계가 시작됩니다. 하나의 수정란은 2, 4, 8, 16개로 계속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세포들은 각각 기능이 다른 세포로 분화되면서도 미래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의 생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게 되죠. 수정란이 완전한 개체로 성장하는 태아의 발달 과정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수정란이 분열하여 개체로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포가 생겨나고 여분의 세포들은 명백한 자기임에도 완성된 개체가 세상 빛을 보기 전에 면역세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탄생의 과정에서 제거되는 세포의 죽음은 수정 단계부터 철저히 계획된 사건으로 우발적 사고에 의한 죽음과는 다릅니다. 올챙이의 꼬리가 사라지며 개구리가 되듯 우리 몸도 원시적인 형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인체의 구조를 완성하기 때문이죠. 프로그램된 세포사멸 또는 조절된 세포사멸이라 불리는 이 불필요한 세포의 정리 과정은 모체의 면역세포가 담당하는 업무로서 세포의 분화와 증식만큼이나 중요한 태아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태아는 심각한 구조적 이상이나 신체적 기형을 피할 수 없죠. 하나의 개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그러한 죽음의 집행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면역세포의 역할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유기체를 살리기 위해 구성원이 희생하는 조절된 세포사멸은 태중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성인의 경우 심장의 심근세포나 뇌의 신경세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가 매일 3천억 개 이상 죽음을 맞이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선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건 그러한 죽음이 면역계에 의해 강제로 집행되는 처형이라기보다는 소용이 다한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준비된 자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포 자멸사 또는 아포프토시스라고 명명된 세포의 자살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한 세포가 저승사자를 부르듯 면역세포를 불러 집행되는 조절된 세포 사멸의 한 가지 형태인데요. 우리 면역계는 역할을 다한 세포를 정리하고 새 세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체 전체의 생존과 조직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렇듯 면역계가 죽음을 결정한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에페로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 인체는 죽어가는 세포들의 축적으로 언제든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80세의 사람은 골수와 림프절의 무게만 2톤에 달하고 장의 길이는 16km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고 침입한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업무일 거라 생각했던 면역계가 정작 외부에서 들어온 온갖 이물질에는 관용을 베풀면서 자기 세포를 제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면역계에 세포를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죽어가는 세포 자신이라는 점이었죠. 인체를 큰 담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요새로 표현하고 면역을 외적에 맞서는 방어군으로 묘사했던 당시의 전쟁 모델로는 이러한 현상 중 그 어떤 것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전쟁이란 피하 식별이 확실한 상태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인데 쓸모없어진 세포가 스스로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면역계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여기엔 아군과 적군은 물론이고 공격과 방어라는 무력 충돌 또한 존재할 수가 없죠. 새로운 패러다임. 서양의학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면역학만큼 우리가 맹신했던 절대적인 진실들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또 극적으로 뒤집혀온 분야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완벽한 진리로 추앙받던 이론이 다음날 갑자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로 전락하곤 했으니까요.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의 시대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인체를 환경과 소통하는 자연의 일부로 보았고 질병은 자연과의 조화가 깨질 때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19세기 중반 클로드 베르나르가 인체를 혈액과 체액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개체라고 선언하고 자연과 분리시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19세기 후반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가 질병의 세균서를 발표하면서 질병의 원인이 인체를 침략하는 미생물 때문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베르나르가 지켜야 할 자기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면 파스테르와 코흐는 막아야 할 비자기란 개념을 알린 것이죠. 20세기 초 인체를 화학과 물리학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 열풍이 몰아치면서 파울 에를리유와 같은 면역화학자들이 득세했고 그들이 주장한 항체 위주의 체액성 면역이 학계를 주도했습니다. 같은 시기 엘리아 메치니코프는 인체 내 불필요한 물질을 먹어치우는 식세포를 발견하고 세포성 면역을 설파했지만 면역화학자들의 기세에 눌려 빛을 보지 못했죠. 1950년대에 이르러 맥팔레인 버넷은 클론 선택설을 통해 면역계가 어떻게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고 비자기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면역세포가 출생 시 존재하는 물질을 자기로 학습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비자기로 간주하여 공격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이론은 언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장기이식의 성공과 실패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이후 약 40년간 학계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버넷이 자기 비자기 이론과 자기 관용의 법칙을 확립하면서 면역학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한 학문이 되었고 후배 학자들은 그의 이론적 틀 안에서 면역 체계를 해석했습니다. 이로써 인체를 하나의 요새로 보고 외부 물질을 침략자로 면역세포를 방어군으로 여기는 전쟁 모델은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면역학의 교리가 되었죠.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버넷의 패러다임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시한 학자들이 하나둘 늘어갔기 때문이죠. 버넷의 이론대로라면 림프군은 모든 비자기에 반응하여 항체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면역계는
백신으로 주입한 병원체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사실 이는 면역학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면역계의 이런 성향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백신을 제조할 때 전분이나 미네랄 오일, 수산화 알루미늄, 명반 등 조잡한 보조제를 넣어 면역계를 자극했으니까요. 백신 보조제의 첨가는 지금도 이어지는 백신 제조 공정의 하나로 우리 면역계가 병원체로 분류되는 명백한 비자기에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1989년 예일대 교수이자 면역학자였던 찰스 제이네이 주니어는 이러한 사실을 면역학자의 더러운 작은 비밀이라 칭하며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래 항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선 림프구를 자극할 별도의 신호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그는 이런 신호를 만든 주체가 대식세포, 수지상세포와 같은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식세포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병원체 연관 분자 패턴, 줄여서 팸스라는 독특한 분자 구조가 있고, 식세포에는 이를 감지할 패턴 인식 수용체라는 센서가 있어서 패턴 인식 수용체가 팸스를 감지한 경우 식세포가 림프구에게 항체 생산을 지시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죠. 생소한 용어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버넷의 이론은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분양에 당첨되어 최초로 입주한 입주민들만 주민으로 인정하고 이후로 이사 온 사람이나 배달원 같은 방문객들은 모두 도둑으로 간주하여 단지 내에 들어온 족족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은 정상적인 방문객의 출입은 모두 허용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도둑이 들었을 때만 귀신같이 출동하여 도둑을 체포했죠. 이는 버넷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인웨이는 새로운 이론, 즉 금속 탐지기 가설을 제시합니다. 도둑의 주머니에는 만능 열쇠나 드라이버 같은 현관문을 여는 도구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의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들은 도둑의 주머니를 검색할 수 있는 금속 탐지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일반 방문객과 도둑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경찰은 경비원이 도둑을 발견하고 신고한 경우에만 출동한다는 게 제인웨이의 설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천면역세포에서 병원체 감지 센서인 톨 유사 수용체가 발견되고 그람 음성균이란 세균에서 병원체 표식인 지질 다당류가 발견되면서 그의 이론은 널리 학계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세포의 톨 유사 수용체가 세균의 지질 다당류를 인식하면서 면역 반응이 촉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파울 에를리와 맥팔레인 버넷을 거치며 100년 가까이 면역학을 지배했던 림프구 중심의 체액성 면역은 그 주도권을 메치니코프 이후로 오랜 시간 잊혀 지냈던 식세포 중심의 세포성 면역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제인웨이는 선천면역세포가 병원체를 감지하여 적응면역 반응을 활성화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여 두 면역계가 상호작용하는 기전을 명확히 밝혔죠. 그는 우리 면역계가 단순히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성 비자기와 안전한 비감염성 자기를 구별하도록 진화했다고 설명하여 모든 비자기가 공격 대상이라고 말했던 버넷의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인웨이의 이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 있는 수많은 공생 박테리아도 그가 말한 지질 다당류와 같은 팸스를 품고 있었지만 면역계는 이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무균 상태에서 이식한 유전자형이 다른 타인의 장기에는 팸스가 없었음에도 면역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장기 이식을 거부한 면역계가 유전자의 절반은 남인 태아에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죠. 경계 해체. 제인웨이가 패턴 인식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지 불과 몇 년 후인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면역학자이자 미국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폴리 매칭거와 독일의 면역학자이자 외과의사인 발터란트는 면역학계의 산적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매칭거의 위험 모델과 란트의 손상 모델은
과거의 학문 체계로는 접근조차 어려웠던 면역학의 난제들을 꽤 많이 해결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여태까지 학계를 주도해온 버넷의 자기 비자기 이론을 부정한다는 데 있었죠. 매칭거와 란트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택하는 것처럼 면역학을 지배해온 큰 틀을 교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이네이가 버넷의 이론을 수정한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죠. 그들은 과거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한 문제가 점점 쌓여가는데도 같은 이론만 고집하며 새로 발견된 사실까지 기존 이론에 끼워 맞추는 관행을 이젠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역학이 미궁에 빠진 이유가 학자들의 관점이 과거 이론에 멈춰 있기 때문이란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매칭거는 1994년 면역학의 위험 모델을 소개한 유명한 논문 관용, 위험, 그리고 확장된 가족에서 그동안 학자들은 면역계의 주된 목표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크게 의존해왔다고 말하며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학자들이 자기와 비자기를 나누는 불분명한 경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우리 면역체계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면역 반응은 손상의 위험을 감지한 주변 조직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 촉발되고 손상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전체 면역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죠. 집안에 불이 나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불을 끄는 데 집중할 뿐 불을 낸 사람이 외부인인지 집안 사람인지 가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그녀의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면역계는 단순히 신체 곳곳을 순찰하는 특수한 세포들의 집단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체 조직의 다양한 세포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유기적 집합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1974년 네덜란드의 면역학자 닐스 예르네가 제안한 네트워크 이론과도 유사했습니다. 예르네는 면역계는 일방적 방어체계가 아니라 항체와 면역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면역 반응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혼란이 생길 때 촉발되며 자기와 비자기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면역계를 작동시키는 주된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네트워크 이론은 이후 학계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그의 획기적인 발상은 20년 뒤 매칭거에 의해 재조명되었죠. 오랜 기간 학계를 지배해온 자기 비자기 이론의 반기를 든 매칭거의 위험 이론은 발표되었던 초기 면역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견되며 큰 파문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면역학의 주요 이론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선천면역과 묵인염증, 암과 장기이식, 위험 신호의 감지와 외부 물질에 대한 면역 관용 등 다양한 면역학적 현상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매칭거가 위험 모델을 이해한 최초의 외과 의사라고 말했던 발터란트의 손상 모델도 매칭거의 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장기이식 전문의인 발터란트는 위험 이론이 발표되던 1994년 세포의 손상 이론을 발표하여 우리 면역계는 비자기의 침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조직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다고 제안하여 매칭거의 이론에 힘을 더했습니다. 병원체에 감염 없이 인체 내부에서 보내는 신호에 면역계가 반응하여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무균염증이라고 하는데요. 란트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직이 손상되면 세포 안에 있던 각종 물질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물질이 마치 병원체처럼 면역계를 자극하면서 염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죠. 2003년 란트는 이와 같이 세포에서 방출되는 위험 신호로 선천면역 세포의 패턴인식 수용체에 결합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손상연관 분자 패턴, 줄여서 DAMS라고 명명했는데요. 대표적 DAMS로는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와 통풍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요산, 세포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HMGB1,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 등이 있죠. 이러한 DAMS는 현재 병원체에 감염 없이 염증이 발생하는 무균염증의 원인 물질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연관 분자 패턴인 DAMS와 앞서 제이네이가 말했던 병원체 연관 분자 패턴인 PAMS가 둘 다 똑같이 선천면역 세포의 패턴 인식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다 보니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둘의 염증 진행 경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말하는 병원체가 유발한 염증성 질환과
더위나 추위, 습함과 건조함 등의 환경적 자극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로 등의 신체적 변화가 원인인 무균염증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게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동일한 증상의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무균염증으로도 봤다가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으로도 본다면 진단과 치료에 있어 애매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비자기 이론과 위험 손상 이론이라는 교집합을 찾기 어려운 두 개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사용하여 질병을 바라보다 보니 이런 난감한 형국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죠. 이 때문에 같은 질병도 어떤 진단 기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질병의 원인과 진단명이 달라지는 촌극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나 독감이라고 부르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도 아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추위와 건조함이 만든 환경적 손상, 즉 무균염증으로 남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특정 유전자 조각을 찾아내는 순간 외부 병원체의 침략인 감염병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면역계는 원인에 관계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불을 끄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질병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겨진 의학 정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바로의 바른의학. 오늘은 바이러스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면역학에서 자기 비자기 이론과 전쟁 모델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내리막을 걷게 됐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소개한 위험 손상 모델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과거의 자기 비자기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미디어가 보도하는 면역 관련 내용이 실제 학계에서 논의되는 시대적 맥락과는 꽤나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우리 몸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와 싸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학자들은 면역이 공격과 방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면역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제인 염증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염증을 이해하려면 세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살펴봐야 하죠. 21세기 학자들은 과연 염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더 좋은 내용,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